책을 지키려는 고양이, 나스카와 쇼스케가 지은 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미궁, 팔아치우는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끝이다. 조심해서 가라. 교단 위에서 담임 교사의 명쾌한 목소리가 들리자 그와 동시에 교실 안의 학생들이 앞을 다투어 일어섰다. 드디어 끝났다. 아, 배고파. 넌 오늘 또 동아리야? 그런 목소리가 날아다니면서 교실 안은 즉시 소란스러움에 휩싸였다. 유즈키 사여도 노트와 교과서를 재빨리 가방 안에 넣고 일어섰다. 그러면서 창가를 힐끔 쳐다보자 시끌벅적 떠드는 아이들 너머로 빈자리가 하나 보였다. 오늘도 또 안 왔군. 나스키 린타로의 자리다. 원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교실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신경 쓰는 학생도 없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여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반을 이끄는 반장이기 때문이라든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알림장을 가져다 줘야 하기 때문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들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요 자신도 잘 알고 있다. 존재감이 없는 책벌레 소년에 불과했던 린타로는 바야흐로 기묘한 얼룩고양이와 함께 사요의 가슴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나스키 녀석 오늘도 안 나왔어? 벼랑간 그런 말이 들려서 사요는 복도 쪽을 돌아보았다. 창문 너머로 키 큰 상급생의 모습이 보였다. 농구부 주장이자 학년 수석의 두뇌를 자랑하는 아키바 료따였다. 이제 막 수업이 끝난 교실에 지나치리만큼 상큼한 웃음을 흩뿌리며 여학생들의 뜨거운 시선과 환호성을 받고 있다. 아키바 선배, 무슨 일이에요? 사요는 노골적으로 차갑게 쳐다보았다. 두 사람 모두 학생회 소속이라 서로 얼굴은 알고 있지만 이 우수한 선배가 걸치고 있는 경박한 분위기를 사요는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빈말을 하는 건 성격에 맞지 않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아키바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오히려 재밌어 하며 일부러 말을 걸어오곤 했다. 나스키 녀석 계속 안 나오네. 참 골치 아픈 녀석이라니까. 같이 땡땡이 치던 선배가 그렇게 말하니까 설득력이 별로 없네요. 왜 그렇게 까칠해? 난 가족을 잃고 서점에 틀어박힌 가엾은 후배를 위로해주러 간 것뿐이야. 아키바는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윙크를 날리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을 입에 담았다. 사요는 아키바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럼 위로하러 가는 김에 알립장을 부탁해도 되나요? 어제 받은 프린트도 있어요. 뭐야? 내가 가져다 주면 되잖아.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풀이 죽어 있는 남학생을 어떻게 위로해야 좋을지 저에겐 너무 어려워서요. 이런 건 남자끼리 하는 편이 더 좋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두뇌도 외모도 성격도 운동신경도 그 녀석과 나는 너무 차이가 나서 서로 이해하기 힘들거든. 아키바는 여전히 실실 웃으면서 독서를 내뿜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지며 덧붙였다. 그리고 나스키 서점에서 책을 샀다면 역시 내가 가야 하지 않을까? 그의 시선은 사요가 들고 있는 큼지막한 단행본에 꽂혔다. 관악부 부부장님께서 고전을 좋아하는 줄 몰랐는걸? 서점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저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하지만 아무리 넘겨도 글자만 빼곡히 쓰여 있어서 어깨도 뻐근하고 짜증도 나네요. 하지만 제인 오스틴은 탁월한 선택이야. 문학 입문서로서 들어가기도 쉽고 여자에게 어울리기도 하고 역시 나스키라니까.
아키바의 말투가 약간 바뀌었다. 만연의 미소를 짓는 눈가에 평소의 아키바답지 않게 부드러운 빛이 깃들었다. 정말 못 말려. 사연은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책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진다. 그런 모습에 살며시 당황하면서 사연은 오만과 편견을 다시 껴안았다. 그럼 나머지는 잘 부탁해. 린짱. 통통 튀는 목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가 울리고 하얀색 피아트 500이 경쾌하게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으면서 새파란 겨울 하늘은 쪽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고모가 탄 작은 자동차를 배웅하면서 린타로는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과장스럽게 오른손을 흔들었다. 하얀색 차가 무퉁이를 돌아간 걸 확인하고 나서 겨우 한숨을 내쉬었다. 린짱이라니, 전 어린애가 아니에요, 고모.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귓가에는 지금 막 사라진 고모의 통통 튀는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린짱, 잘 들어. 필요한 물건을 정리해서 이사갈 준비를 해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매일 린타로의 집에 들르던 고모가 드디어 이사 날짜를 말해 주었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의 고모에 대해 생각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내심 안도했다. 고모는 작은 체구에 통통하며 애교가 넘치는 사람으로 몸을 웅크린 채 하얀색 피아트에 올라타는 모습은 옛날 그림책에 나오는 숲의 난쟁이를 연상케 했다. 하지만 외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척척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할아버지의 방도 정리를 거의 끝냈다.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마음이 먼저 패배해. 그 말이 고모의 배려라는 것은 린타로도 알고 있다. 이대로 계속 멍하니 서점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린타로의 마음이 아직 어딘가에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모의 피아트를 배웅하고 있을 때 마침 도로 건너편에서 사유를 발견하고 린타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웬일이야? 내가 밖에 나와 있다니.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떴나? 사유는 어느 때처럼 쾌활한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학교에서 오는 거야? 학교에서 오는 거냐고?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야? 또 무단결석을 했잖아.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사유의 날카로운 시선에는 어설픈 배려가 없어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다. 린타로는 화제를 바꾸기 위해 황급히 길 건너편으로 시선을 돌렸다. 고모님이야.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하러 오셨어. 모레 이삿짐센터 사람이 온대. 모레? 기선을 제압당한 사유는 찡그렸던 얼굴을 폈다. 할아버지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세상 모르는 철부지 고등학생을 언제까지나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겠지 뭐. 여전히 남의 일처럼 태평하게 말하는구나. 태평한 건 아니지만 또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군. 가끔은 생각을 그만두고 머릿속을 비우지 않으면 뇌에 과부하가 걸릴 거야. 미리 앞질러 말하는 사유를 보고 린타로는 쓴 웃음을 짓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알림장을 가져다 주러 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오늘은 알림장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사유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책을 린타로 앞에 내밀었다. 굉장히 재밌었어. 이번에는 린타로가 놀랄 차례였다. 벌써 다 읽었어? 그래. 덕분에 이틀간 제대로 못 잤더니 지금도 눈이 저절로 감겨. 말투는 귀찮은 듯 했지만 눈에는 미소가 담겨 있었다. 사유는 그 눈을 서점 안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어떤 책을 추천해 줄래? 이사 갈 때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다면 두세 권은 한꺼번에 사가지 뭐.
사연은 그렇게 말하더니 린타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린타로도 황급히 사유를 따라 서점 안으로 향했다. 그러다 문턱을 넘은 곳에서 갑자기 멈춘 사요에게 부딪혔다. 왜? 그리고 서점의 안쪽을 보고 사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참 좋을 때군 이대. 미소도 짓지 않고 그렇게 말한 것은 부드러운 털 사이에서 비추색 눈동자가 반짝이는 풍채 좋은 얼룩고양이였다. 얼룩고양이는 푸르른 빛을 뿌리는 책장 통로를 등지고 여유롭게 서 있었다. 여전히 한가해 보여서 다행이군. 미안하지만 이사 준비로 바쁘거든? 어설픈 변명이야. 준비를 하나도 안 했잖아. 린타로의 저항을 깨끗이 물리친 얼룩고양이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사유를 향하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또 만나서 영광이군. 이대를 항상 보살펴줘서 고마워. 천만의 말씀. 사유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뛰어난 적응력은 너무도 유능한 반장다운 모습이었다.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 그런 편이 좋았을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요전에도 즐거웠고. 꾸밈 없는 말에 얼룩고양이는 기분 좋은 듯이 수염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즉시 비추색 눈을 린타로에게 향했다. 실로 케아라고 매력적인 아가씨야.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소극적인 애송이와는 천지차이군.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내 불법 침입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매번 벽 너머에서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는데 너 같으면 기분 좋겠어? 얼룩고양이는 초연하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그래. 얼룩고양이는 그렇게 말한 뒤 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덧붙였다. 한 번만 더 도와줘. 얼룩고양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서점 안에 메아리 쳤다. 이번이 마지막 미궁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장 통로를 걸으면서 얼룩고양이는 감정을 죽인 목소리로 말했다. 양쪽 벽에는 거대한 책장이 늘어서고 머리 위에는 점점이 램프가 켜있는 신비한 목도를 린타로와 사요는 얼룩고양이를 따라 말없이 걸었다. 너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해방시켜줬어. 그것에 대해선 고마워하고 있어. 독설가인 얼룩고양이답지 않은 말을 듣고 린타로는 냉정하게 대꾸했다. 새삼스럽게 무슨 인사야. 마치 이별을 위한 준비 같잖아. 그런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야. 얼룩고양이의 애들은 대답에 린타로는 항의하듯 힘주어 말했다. 나타날 때도 갑자기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하더니 사라질 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지려고? 할 수 없어. 고양이란 동물은 원래 인간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니까. 내가 아는 고양이는 적어도 너처럼 독설을 퍼붓지는 않거든. 아직 세상을 모르는군. 나 같은 고양이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얼룩고양이를 보고 린타로는 씁쓸하게 웃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방적인 폭언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는 건 안타깝군. 서두를 거 없어. 모든 건 이 미궁을 뛰어넘은 다음의 이야기니까. 얼룩고양이가 발길을 멈추고 린타로를 돌아보았다. 이번 눈빛은 유달리 진지했다. 세 번째 미궁의 주인은 좀 골치 아픈 사람이야. 얼룩고양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린타로를 바라보던 비추색 눈을 사요에게로 옮겼다. 말없이 듣고 있던 사요는 벼랑간 얼룩고양이의 시선을 받고 얼굴을 찡그렸다. 왜? 마지막 상대는 지난번 두 사람과 달라. 위험하니까 나더러 집에 가란 소리야? 얼룩고양이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더니 거드름을 피우며 발로 얼굴을 문질렀다.
어떻게 나올지 짐작도 할 수 없는 상대야. 아마 이대는 한층 더 너를 걱정하겠지. 이번에는 야옹이가 나스키 편을 드는구나. 그건 아니야. 아니라고? 내게 의 존재는 예상 밖이야. 하지만 너를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기이한 대답에 사요와 린타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내가 여기에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억지로 되돌려 보내고 싶지 않아. 당황한 사람은 사요가 아니라 오히려 린타로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얼룩고양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요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대를 잘 부탁해. 나지막하면서도 강력한 목소리였다. 사요는 한순간 침묵하고 나서 여느 때보다 더 매혹적인 미소로 대꾸했다. 날 그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지? 이대는 머리가 나쁘지는 않아. 하지만 배짱이 없어서 중요할 때는 엉거주춤하지. 그래서 미덥지 못해. 동감이야. 린타라가 간신히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본인을 앞에 두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사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같이 갈 필요 없어. 예전의 나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되돌아갔겠지. 하지만 지금은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도 곤란하거든? 생각지도 못한 말에 린타로는 말문이 막혔다. 그러자 사요가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 내가 없으면 다음 책을 추천받을 수 없잖아. 사요의 밝은 목소리에 얼룩고양이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좋아 하고 한마디 하고는 훌쩍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사요도 망설이지 않고 얼룩고양이 뒤를 따랐다. 남겨진 린타로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황급히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 순간 즉시 새하얀 빛이 주변을 감쌌다. 빛이 사라진 후의 광경은 너무도 기이했다.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좁은 통로였다. 넓이는 지금까지 걸어온 복도와 비슷했지만 그것 말고는 모든 것이 달랐다. 우선 머리 위에는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처럼 램프가 늘어선 어두컴컴한 복도가 아니라 실외라는 증거였다. 양쪽에는 린타로의 키보다 훨씬 높은 벽이 이어져 있어서 주위를 볼 수는 없었지만 쏟아지는 밝은 햇살 덕분에 탁 트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내 심상치 않은 광경이 앞을 가로막았다. 맨 처음 소리를 지른 사람은 사요였다. 이게 뭐야? 날카로운 비명 같은 새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린타로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다. 통로의 양쪽에 우뚝 솟아 있는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책이었다. 더구나 가지런히 쌓아 올린 상태가 아니었다. 어느 책은 잘려 있고 어느 책은 구겨져 있으며 아래쪽 책은 위쪽 책의 무게에 짓눌려 책의 형태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함부로 책을 쌓은 결과 상당한 높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린타로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기분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가자. 얼룩고양이 말을 듣고 린타로와 사요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말문이 막혔다. 어이없는 속마음은 침묵으로 대신하는 수밖에 없었다. 린타로와 사요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얼굴을 마주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걸음을 내디뎠다. 정적이 내려앉은 통로는 불규칙한 커브로 되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곧바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태폐한 공기와 어울리지 않는 맑은 햇살 덕분에 한층 압박감과 허무감이 느껴져서 조잡한 근대 예술작품 사이를 억지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많이 걸었는지 적게 걸었는지도 모를 만큼
거리감을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통로의 안쪽에서 거대한 회색 벽이 보인 순간 사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앞이 막혔어. 목적지라는 건가? 린타로는 일단 걸음을 멈추고 머리 위를 올려다 보았다. 앞쪽을 가로막은 단조로운 회색 벽에는 정사각형 창문이 수도 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창문이 있는 커다란 벽은 아득한 머리 위에 있는 새하얀 안개 속으로 녹아들었다. 책으로 된 양쪽 벽에 가로막혀 전체의 모습은 알 수 없었지만 아무래도 통로 끝에는 거대한 고층 빌딩 같은 건물이 우뚝 솟아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과 한 마리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회색 빌딩 입구에 도착하자 웅장하고 거대한 유리문이 있고 문 위에는 입구를 뜻하는 엔트랑스라는 멋진 글자까지 걸려 있었다. 저기로 들어오라는 건가? 얼룩 고양이는 딱히 감동받은 모습도 없이 성큼성큼 입구로 다가갔다. 문으로 다가가자 유리문이 소리도 없이 열리며 린타로 일행을 맞이했다. 그와 동시에 어디선지 모르게 청결한 보라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서 인사를 했다. 세계 제1출판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완벽한 기계적인 목소리와 기계적인 웃음이었다. 더구나 자기 입으로 세계 제1이라고 하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다. 성함과 용건을 여쭤봐도 될까요? 소름이 끼칠 만큼 밝은 목소리에 기선을 제압당해 린타로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건물 밖에 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건 뭔가요? 건물 밖에요? 여성은 웃음을 매단 채 고개를 왼쪽으로 30도쯤 기울였다. 너무도 겸손하여 오히려 무례하게 보인다는 말은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린타로는 기묘한 곳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금은 감탄할 때가 아니었다. 건물 밖에 책이 몹시 마구잡이로. 어머나, 고객님, 지금 밖을 걸어 다니셨나요?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네요. 여성은 가슴에 손을 얹더니 이마를 찡그리며 최대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이 스르르 밀려왔다. 한숨을 내쉬는 린타로의 귀에 고양이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둬, 이대. 아무리 봐도 이 여자는 대화 상대가 아니야.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어깨를 들썩이는 린타로를 보고 여성이 다시 말했다. 성함과 용건을 여쭤봐도 될까요? 통째로 암기한 듯한 기계적인 질문에 린타로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다. 저는 나스키 린타로라고 합니다. 용건은 사장님을 만나는 거라고 할까요? 린타로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적당히 대답했다. 여성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더니 즉시 옆의 접수대로 걸어갔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어 무슨 말인가 한 다음 다시 돌아와서 고개를 숙였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만나신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요? 물론이에요. 모처럼 오신 손님이니까요. 여성은 일방적으로 말하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요령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원래부터 의도나 생각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쓸데없는 대화에서 해방된 것은 사실이다. 약속도 없이 불쑥 찾아온 손님을 만나주다니 사장님이 의외로 친절한 분이 아닐까? 린타로의 중얼거림을 듣고 사요가 재빨리 옆으로 다가와 기욤말을 했다. 무슨 태평한 소리야. 사장님들은 원래 대머리에 뚱뚱보에 성격도 좋지 않아. 방심하면 큰 코 다칠걸? 사요의 일방적인 편견에 주눅이 들면서도 린타로는 일단 여성의 뒤를 따라갔다. 여성이 안내해준 곳은 장식 하나 없이 똑바로 뻗어있는 통로였다.
발밑에는 윤기가 흐르는 새까만 화강암이 깔려 있어서 린타로 일행의 모습이 거울처럼 보일 정도다. 먼지 하나 없는 새까만 통로 한가운데에는 새빨간 카펫이 외길처럼 깔려 있고 여성이 그 위를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다. 잠시 걸어가다 갑자기 멈춰서더니 여성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여기부터는 안내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새빨간 카펫 끝에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부터는 가방이나 소지품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렌타로 일행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남자는 할 말만 하더니 가방이나 소지품이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등을 돌린 채 걸음을 내디뎠다. 렌타로와 사요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나서 이번에는 남자의 뒤를 따라갔다. 잠시 걸어가자 양쪽에 파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의 색깔은 다르지만 파란색 정장의 남자는 검은색 정장의 남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더니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했다. 여기부터는 권위와 직책을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남자는 할 말만 하고 검은색 정장의 남자처럼 등을 돌린 채 앞장서서 걸어갔다. 설마 장난하는 건 아니겠지? 장난이 통할 상대라면 좋겠는데. 얼룩고양이의 대답에는 긴장이 잔뜩 묻어 있었다. 파란 정장의 남자를 따라가자 다음에는 노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기다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부터는 아기와 저기를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린타로는 이제 따질 마음도 들지 않았다. 노란색 정장의 남자를 따라 통로를 빠져나가자 넓은 홀이 나왔다. 다음 순간 린타로와 사요의 입에서 동시에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그곳은 넓은 원통형 공간으로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홀 여기저기에 위쪽을 향해 수많은 계단이 아무렇게나 솟아 있었다. 계단은 상공에서 복잡하게 엇갈리면서 몇 층에 걸쳐 거미집처럼 공중 회랑을 이루었다. 마치 정밀한 우주선의 내부 골격을 보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노란색 정장의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앞쪽을 가리켰다. 빨간 카펫은 홀의 중앙으로 이어지고 카펫 끝에는 머리 위로 올라가는 커다란 엘리베이터가 놓여 있었다. 엘리베이터 옆에 빨간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다가 린타로 일행에게 다가와 지금까지 남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와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리로 둘러싸인 네모난 공간이 나타났다.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타십시오. 평평한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린타로 일행이 타려고 한 순간 빨강색 정장의 남자가 얼룩고양이 앞을 가로막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개나 고양이를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린타로와 사요가 깜짝 놀란 반면 얼룩고양이는 당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항의하려는 린타로를 날카로운 눈으로 제지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번 상대는 골치 아프다고. 얼룩고양이는 어떻게든 반박하려고 하는 린타로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사요를 쳐다보았다.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 미덥지 못한 이대를 혼자 보내는 건 너무도 불안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건지도 몰라. 사요가 가볍게 미소를 짓자 얼룩고양이의 비치색 눈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들의 대화를 차단하듯 빨간색 정장의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최상층 버튼을 누르십시오.
최상층 버튼이라 해도 안에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다. 커다란 금속판 한가운데에 있는 버튼에 일부러 최상층이라고 써놓은 것이다. 그것은 곧 돌아가는 버튼은 없어. 확실히 결말을 짓고 자기 힘으로 돌아오라는 거군. 린타로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나서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얼룩고양이를 보았다.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문 다음에 조용히 말했다. 다녀올게, 파트너. 부탁해, 이대. 흔들림 없는 얼룩고양이의 목소리에 떠밀리듯 린타루는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재빨리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가벼운 진동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빨간색 정장의 남자와 얼룩고양이를 내버려 두고 올라가기 시작한 엘리베이터는 즉시 공중회랑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속도를 올려서 수많은 직선이 교차하는 기하학적인 입체 구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공간을 종횡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 계단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아서 마치 사람을 속이기 위한 커다란 그림처럼 보였다. 계단을 걸어가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것을 걸어가야 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 린타로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무거운 침묵을 떨치기 위한 유머라는 걸 깨닫고 사연은 쌩끗 미소를 지었다. 왠지 불안해. 오만방자한 얼굴로 입만 떼면 독서를 퍼붓는 고양이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편이 낫네. 하긴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가끔은 쓸모가 있으니까. 고양이가 들으면 화내겠다.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보고 작게 웃었다. 엘리베이터 밖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다. 건물 안에 있어도 해가 저물어 가는 게 느껴졌다. 창밖의 복잡한 구조물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아 앞이 보이지 않자 엘리베이터가 계속 올라가는지 멈추었는지 알 수 없었다. 린타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돌아갈 수 없어도 좋다고 생각했어. 사연은 말없이 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처음에 기묘한 얼룩고양이를 따라왔을 때는 꿈이라면 깨지 않아도 좋고 꿈이 아니라면 못 돌아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 린타로는 안경의 위치를 바로잡듯 안경테를 만졌다. 하지만 그 녀석이 나타나고 나서 생각할 게 많아졌어. 눈에 보이는 경치가 달라진 것 같아.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변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잖아. 전곡을 찌르는 사요의 말을 듣고 린타로는 씁쓸하게 웃었다. 소극적인 성격은 인정하지만 반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은 건 사실이야. 너 혹시 가끔 여자를 꼬시는 거 아니야? 아니면 책을 많이 읽어서 말을 잘하는 거야? 바꿔서 말할게.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해. 그런 걸 쓸데없는 배려라고 하거든. 난 지금 정말 즐거워. 더구나 의외의 면을 보고 자극도 받았고. 의외의 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유는 그렇게 대답하고 소리 높여 웃었다. 사유의 머릿속에는 기묘한 지하 연구실에서 하얀 옷의 학자를 상대로 당당하게 논쟁을 벌였던 린타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사요에게는 강렬한 임팩트를 안겨준 광경이었지만 린타로가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려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속도를 줄이더니 생각할 틈도 없이 멈춰 섰다.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리고 밖에는 어두컴컴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공간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한가운데에 깔린 붉은 카펫이 갈 곳을 가리키듯 앞쪽으로 쭉 뻗어 있었다. 붉은 카펫 끝에 있는 것은 기하학적 무늬의 조각이 새겨진 중후한 나무 무늬였다. 나스키 부탁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신 없이 말하는 린타로를 향해 사요가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 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짱이 있어. 특히 책 이야기라면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아키바 선배도 너한텐 한 수 접어주고 있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등장해서 린타로는 당황스러웠다. 아키바 선배가? 나만 보면 내 칭찬을 해. 약간 경박한 면이 내 타입은 아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맑게 겨울 하늘처럼 사요의 말은 상쾌했다. 린타로의 가슴 속에 서서히 따뜻함이 퍼져 나갔다. 용기라고 말하면 과장이고 용기를 만들어내는 샘플에 가깝다고 할까? 사요의 하얀 손이 린타로의 등을 토닥거렸다. 나스키, 꼭 나를 데리고 돌아가. 린타로가 발을 내밀어 부드러운 카펫을 밟았다. 불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하고 린타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앞을 쳐다보았다.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린타로는 숨을 크게 토해낸 후 앞을 향해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넌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 아키바 료타의 경쾌한 목소리가 린타로의 귀를 자극했다. 린타로가 막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 우수한 선배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다. 가끔 나스키 서점에 들르는 한 학년 위의 상급생에 대해 린타로는 항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응했다. 상대는 농구부 에이스에다 학년 수석을 유지하면서 학생회 활동도 하는 혀를 내두를 만한 재능의 소유자였다. 할아버지의 고 서점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는 린타로와는 사는 세계가 다른 것이다. 그런 우수한 상급생이 왜 나스키 서점에 오는지 딱 한 번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야 물론 좋은 책이 있기 때문이지. 아키바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린타로가 의아한 표정을 풀지 않자 아키바는 혀를 차며 말했다. 이 서점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다니 너희 할아버지께서 한탄하시겠군. 그리고 나스키 서점의 매력에 대해 눈을 반짝이며 일장연설을 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의 명작들이 전부 놓여 있다. 모두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특별한 작품인데 평범한 서점에서는 그런 작품이 자취를 감추어 구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여기 오면 그런 책을 구할 수 있어. 아키바는 눈앞의 책장을 노크하듯 가볍게 두드렸다. 폴 앤더슨이나 벤자민 존슨의 책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최근에는 카프카나 카미 작품도 없는 곳이 많고 셰익스피어 작품도 갖추어 놓은 서점이 거의 없지. 린타로가 이유를 물어보자 아키바는 간단히 대답했다. 팔리지 않으니까. 맥이 빠질 만큼 짧은 대답이었다. 서점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 책이 팔리지 않으면 꾸려 나갈 수 없어. 그래서 팔리지 않은 책은 사라지지. 그런데 이 고서점은 팔리지 않는 책만 진열해 놓은 것처럼 묵직하고 중후한 책들이 가득해. 뭐 고서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여기에 오면 어지간한 희귀본이 아니면 웬만한 대표작은 거의 구할 수 있거든. 아키바는 책장의 나무판을 탁탁 때리면서 그렇게 말하더니 희쭉 웃으며 린타로를 바라보았다. 더구나 이 어렵고 방대한 장소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안내인도 있고. 안내인요? 벤자민 콩스탕의 아돌프란 책이 있어? 요즘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책이라고 쓰여 있는 걸 봤거든? 다른 서점에선 찾을 수 없었어. 있어요. 린타로는 고개를 끄덕인 뒤 안쪽 책장에서 낡고 작은 중편 소설을 꺼내왔다. 저자는 벤자민 콩스탕. 독특한 심리 묘사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19세기 초반의 프랑스 작품일 거예요. 린타로가 내민 책에는 손도 대지 않고 아키바는 책과 린타로를 신기한 얼굴로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내며 즐겁게 웃었다. 넌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구나. 나스키 서점에는 어울리지 않는 유쾌한 웃음소리였다.
세계 제일 출판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거대한 문을 밀어 연 순간 우렁찬 목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다. 실내라고 해도 학교 교실만큼 커다란 공간이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고 발밑에는 발소리를 완전히 없앨 만큼 폭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으며 사방의 벽은 새빨간 커튼이 점령하고 있었다. 쓸데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떠다니는 화려한 공간의 맨 안쪽에는 묵직한 빛을 뿌리는 커다란 책상이 있고 책상 건너편에서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새하얀 머리칼이 인상적인 빼빼 마른 초로의 신사였다. 쓰리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신사는 검은색 사무용 의자에 여유 있게 몸을 맡긴 채 마주잡은 손을 책상에 얹고 온화한 눈길로 린타로와 사요를 쳐다보았다. 사요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완전히 달라. 대머리도 뚱뚱보도 아닌 사장은 처음 봐. 혹시 사장인 척하고 자질구레한 일을 걱정하는 중간 관리자 아니야? 편견에 사로잡힌 사요의 말을 듣고 린타로는 미소를 지었다. 사요의 거리낌 없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쾌해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 의자에 앉은 신사가 오른손을 들고 인사를 했다. 들어오세요. 내가 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은 들어올린 오른손으로 눈앞의 소파를 가리켰다. 그곳에 앉으라는 뜻이겠지만 왠지 주눅이 들어서 푹신한 털에 감싸인 화려한 소파에 앉을 수 없었다. 사장도 끈질기게 권하지 않았다.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기 힘드셨죠? 입구에서 멀기도 하고 보안도 확실하니까요. 소중한 친구가 출입 금지라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아. 사장은 하얀 눈썹 밑의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얼룩고양이를 싫어해서요. 껄끄러우신가요? 껄끄러운 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특히 머리가 좋은 얼룩고양이는 말이죠. 부드러운 미소가 감도는 입에서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왔다. 한순간 린타로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적어도 사장의 얼굴에서는 변화를 알 수 없었다. 나스키 서점에서 오신 손님에게 실례인 줄 알지만 이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스키 서점을 아시나요? 사장은 좁은 턱을 어루만지면서 대답했다. 물론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팔리지도 않는 어려운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자기 만족에 젖어 있는 시대착오적인 고서점은 흔치 않으니까요. 의리도 책임도 중압감도 없는 마음 편한 곳이라서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사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희쭉 웃었다. 이번에야말로 기습 공격이자 확실한 선전포고였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요는 당황했지만 린타로는 주춤거리지 않았다. 덕분에 사장의 웃음 뒤에 험악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아차릴 수 있었다. 파트너인 얼룩고양이를 쫓아낸 서점에서 보통 상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예상했지만 사장은 린타로를 힐끔 쳐다보며 계속해서 온화한 말투와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런 괴이한 고서점에서 온 손님이라 흥미롭게 기다렸습니다. 어떤 방언을 하실까 해서요. 린타로가 말의 화살을 돌리자 유들유들한 사장도 대답이 궁한 모양이었다. 인테리어? 머리가 지근거릴 만큼 번쩍번쩍 샹들리에나 쓸데없이 답답한 카펫을 깔아놓고 손님에게 과시하는 태도는 악취미에 불과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면 일찌감치 바꾸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사장은 미소는 거두지 않은 채 하얀 눈썹을 살짝 움찔거렸다. 하지만 린타로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비록 저기를 사더라도
상대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이상한 일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할아버지께서 그러셨거든요. 너무도 한심해서 보기 힘들었습니다. 나스키 그만해. 사유가 당황하며 말리는 바람에 린타로는 겨우 입을 다물었다. 어울리지 않게 시비조였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다.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자신과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오히려 소박하고 따분해도 이치를 따지며 천천히 이야기하는 편이 특기이다. 무엇보다 그러는 편이 타당하고 건설적이기도 하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리타로는 지금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비웃음을 당한 게 자신이 아니라 나스키 서점이었기 때문이다. 추로의 사장은 잠시 꼼짝도 하지 않더니 이윽고 작게 숨을 토해냈다. 아무래도 내 짐작이 틀린 것 같군요. 나스키 서점에 이렇게 기계 있는 소년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기계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책을 좋아하는 것 뿐이지요. 그렇군요. 사장은 대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번에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책을 좋아한다고요? 이거 참 난감하군요. 반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가느다란 팔을 내밀어 책상 위에 있는 커다란 버튼을 눌렀다. 달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낮은 기계음이 들리고 벽을 가리고 있던 새빨간 커튼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린타로가 들어온 벽을 제외하고 3면의 커튼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갑자기 바깥의 빛이 실내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린타로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너무도 눈이 부셔서 가늘게 뜬 탓이었다. 아무래도 린타로가 있는 곳은 3면이 유리창으로 된 초고층 빌딩인 듯 했다. 창문 밖으로 몇 개의 거대한 빌딩이 보였다. 빌딩의 모든 유리창에서는 연신 새하얀 물체가 뿜어 나오고 그 물체는 눈처럼 하늘하늘 춤을 추며 땅으로 내려갔다. 이윽고 눈이 익숙해질 즈음에 아 하는 사요의 짧은 비명이 들렸다. 그와 동시에 린타로도 창밖의 풍경을 이해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허공에서 흩날리는 눈처럼 보이는 것, 무수한 창문에서 쏟아져 나와 허공에서 춤을 추다 아득한 지상을 향해 떨어지는 것, 그것은 모두 책이었다. 빌딩의 창문 밖으로 잇따라 내던져지는 수많은 책들이 바람에 휘날리면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흔들리다 땅으로 떨어졌다. 빌딩 자체가 눈보라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서 그것이 모두 책이라고 하면 상상을 초월한 숫자였다. 허공만이 아니었다. 빛을 내려다보자 지상에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지상의 구석구석까지 수만 권의 책이 쌓여서 책의 황야가 펼쳐져 있었다. 린타로와 사요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손을 내밀면 닿을 만한 곳에서 책이 떨어지고 있다. 즉, 그들이 있는 빌딩에서도 책을 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저게 뭔지 알아요? 사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끔찍한 광경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군요. 저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죠. 린타로는 말문이 막혔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로 매일 하늘의 별만큼 많은 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지상을 향해서요.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도 없이 종이다발을 토해내 쓰레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사장은 태연하게 대답하더니 갑자기 오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예요. 매일 산더미처럼 책을 만들고 그 책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이익으로 또 책을 만들어 또 팔아치우고 또 책을 만들어 또 팔아치워서 이익을 얻고 있죠. 화려한 황금 반지를 낀 사장의 손이 창밖으로 떨어지는 책처럼 허공에서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린테로는 어떻게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이 빌딩까지 걸어오는 도중에 봤던 어지러이 쌓여있는 수많은 책이 떠올랐다. 그 기이한 풍경과 눈앞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책과 사장의 침착한 목소리가 린타로의 생각을 꽁꽁 묶어서 당혹한 곤혹의 늪으로 끌고 들어갔다. 밖을 걸어왔다고 하니까 안내하는 여성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장난이라고 해도 웃을 수 없군요. 책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읽는 겁니다.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군요. 사장은 책상 위에 있던 책을 아무렇게나 들고 나서 덧붙였다. 책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 소모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들지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요. 이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사장은 검은색 의자를 빙글 돌리더니 바로 옆의 창문을 열고 들고 있던 책을 휙 던졌다. 창밖에서 춤을 추던 책은 한순간 무슨 생각이 난 것처럼 공중에서 펼쳐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린타로는 그제야 깨달았다. 마지막 상대는 지금까지 만났던 두 사람과 다르다는 얼룩고양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예전에 만났던 두 사람은 기이하긴 했지만 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에게선 책에 대한 애착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다. 애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태연하게 책을 쓰레기처럼 대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도 안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다. 나스키 괜찮아? 린타로는 사요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옆을 쳐다보자 친구의 안타까운 시선이 린타로를 향하고 있었다. 린타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시선을 다시 검은색 사무용 의자에 앉아있는 사장을 향했다. 저는 친구로부터 책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기에 왔습니다. 책을 구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당신을 말려달라는 뜻이겠죠. 참 어리석군.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를 구한다는 거죠? 그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당신은 책을 종이장처럼 대하시는군요. 그런 태도로 책을 만들면 과연 읽는 사람에게 뭐가 전해질까요? 안 그래도 책 읽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로 책을 만들면 사람의 마음에서 책이 떠나고 책 읽는 사람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린타로의 추궁을 듣고 백발의 사장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새하얀 눈썹 밑의 눈은 감정의 기복이 느껴지지 않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아 분위기는 더욱 종잡을 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진 뒤 갑자기 사장의 좁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작은 진동은 점점 큰 흔들림으로 이어지더니 사장은 이윽고 폭발하듯 웃음을 터뜨렸다. 건조한 웃음소리가 사장실을 가득 메웠다. 어안이 벙벙한 린타로와 사요 앞에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 사장은 가까스로 웃음을 참는 것처럼 왼손을 머리에 대고 오른손으로 책상을 두세 번 치고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은 참 바보로군요. 웃음은 배어 있지만 그 말에는 가위로 싹둑 자르는 듯한 차가움이 배어 있었다. 아니, 당신만 바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당신처럼 오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넘쳐나니까요. 오해요? 그래요? 뭐가 오해냐고요?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게 오해예요. 다시 주희가 떠나갈 때 크게 웃고 나서 사장은 말을 이었다. 책이 팔리지 않는다는 말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책은 아주 잘 팔리고 있어요. 실제로 세계 제1출판사는 오늘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혹시 빈정거림인가요?
빈정거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책을 파는 건 아주 쉬운 일이죠. 단순히 한 가지 원칙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말이에요. 상대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문 린타로는 즐거운 얼굴로 바라보면서 사장은 숨겨놓은 마술의 비밀을 밝히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팔리는 책을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기묘한 말이었다. 기묘한 말이긴 하지만 그 말에는 기이한 설득력이 있었다. 사장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우리 출판사는 뭔가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책을 만들고 있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후세에 전해야 할 철학, 잔혹한 진실이나 난해한 진리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출판사에 필요한 건 세상에 무엇을 전하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이지요. 그건 아주 위험한 말씀이군요. 위험한 걸 알아차리는 걸 보니 당신은 우수한 사람일지 모르겠군요. 사장은 웃으면서 책상 위의 담배를 들고 천천히 불을 붙였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출판사는 순조롭게 이익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피어오르는 보라색 연기 너머로 수많은 책들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나스키 서점에서 자랐다면 알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두꺼운 문학 작품에 허비할 시간도 돈도 없죠. 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아직 독서만큼 매력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으로 빈약한 이력서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길을 쓰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우리는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장이 고개를 쭉 내밀고 덧붙였다. 허접한 요약이나 줄거리를 써놓은 책이 미친 듯이 팔리는 거죠. 사장은 다시 어깨를 흔들며 통쾌하게 웃었다. 자극을 원하는 독자에게는 폭력이나 노골적인 성행위를 안겨주면 돼요. 상상력이 없는 독자에게는 쉬라라고 한마디만 곁들이면 그것만으로 발행 부수가 수십 % 올라가고 매출은 순조롭게 성장해서 만만세. 린타로는 점점 속이 메스꺼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책에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정보를 항목별로 쓰면 됩니다.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라든지 출세하기 위한 8가지 방법이라든지 독자는 그런 책을 읽으니까 출세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하죠. 하지만 책을 판다는 최대의 목적은 무사히 달성하는 겁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할 수 없어요. 사장의 외침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서 실내 온도가 2도쯤 내려간 것처럼 공기가 싸늘해졌다. 린다로의 등에서는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지만 이마에는 희미한 땀방울이 떠올랐다. 사장은 의자를 약간 돌려서 린타로를 비스듬하게 노려보았다. 당신이 가치를 발견한 책과 세상이 원하는 책은 전혀 달라요. 사장의 눈에 린타로를 가여워하는 빛이 감돌았다. 생각해봐요. 나스키 서점에 손님이 오나요? 요즘 세상에 마르셀 프루스트나 로맹 롤랑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거금을 내고 그런 책을 사죠? 많은 독자들이 책에서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가벼운 것, 저렴한 것, 자극적인 것입니다. 책은 독자들이 그런 요구에 맞춰 모습을 바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린타로는 필사적으로 다음 말을 찾았다. 책은 야위어 갈 거예요. 책이 야위어 간다고요? 재미있는 말을 하는군요. 하지만 시적인 표현을 썼다고 해서 책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많이 팔리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 할아버지는 자신이 믿는 방식을 끝까지 굽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팔리지 않은 책을 늘어놓고
세계의 명작과 같이 죽을 겁니까? 나스키 서점처럼? 린타로는 이마에 주름을 잡고 사장을 노려보았다. 지금은 그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진리도, 윤리도, 철학도 그런 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다들 삶에 지쳐서 자극과 치유만을 원하고 있죠. 그런 사회에서 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책 자체가 모습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말하죠.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팔리는 거라고. 아무리 걸작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린타로는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 손으로 살며시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지만 여느 때처럼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상대의 말이 너무도 예상 바뀌기 때문이었다. 책의 진정한 매력이나 가치에 대해서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장이 지금 말한 책의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바라보는 세계가 다른 것이다. 나스키, 괜찮아? 린타로는 사요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왼팔에 강한 기운을 느끼고 옆을 돌아보았다. 사요가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린타로의 팔을 꽉 잡은 것이다. 괜찮아.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사요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고 책상 너머의 사장을 노려보았다. 저 사람의 말은 이상해. 그것만은 틀림없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치는 틀리지 않아. 사요가 말에 힘을 주어 말했다. 이치 문제가 아니야. 난 이치나 논리 같은 건 잘 몰라. 하지만 저 사람의 말은 부자연스러워. 린타로는 흠칫 놀라며 사요의 옆 얼굴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얼룩 고양이의 말이 내리에 떠올랐다. 이 미궁에서 가장 강한 건 진실의 힘이지. 하지만 모든 게 진실은 아니야. 어딘가에 반드시 거짓이 있어. 그 말이 맞는다고 린타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의 말이 너무나 과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휘말렸다. 분명히 충격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그곳에는 기묘한 위화감이 감돌았다. 린타로는 다시 안경테를 만지작거렸다. 다시 사장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해봤자 소용없어요. 나스키 린타로군. 사장의 목소리와 함께 짙은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물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도 있겠죠.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오래 살아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잘 알아요. 책의 가치를 정하는 건 감동의 깊이가 아니라 발행 부수죠. 현대사회에서 모든 가치를 정하는 건 돈입니다. 이 규칙을 잊어버리고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사회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슬픈 일이지만요. 상대를 설득하는 끈질긴 목소리, 무게가 느껴지는 독특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노골적으로 린타로의 생각을 가로막으려고 했다. 하지만 린타로의 불안한 생각을 지탱하듯 사요의 손이 린타로의 팔을 꽉 잡았다. 사장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웃었다. 린타로는 열심히 생각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겨우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즉시 사장의 웃음소리와 불쾌한 담배 냄새가 짙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래도 린타로는 안개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린타로는 커다란 책상 너머에 앉아 있는 위압적인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분명히 나스키 서점은 독특한 고서점이에요. 손님도 많지 않고 책도 거의 팔리지 않죠.
하지만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사장은 린타로에게 실망했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실망이라는 단어를 알아요? 지금 내 신경에 딱 맞는 단어죠.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저와 똑같이 생각해요. 그 작은 고서점에는 할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이 넘치고 있어서 문턱을 넘으면 누구나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특별한 곳입니다. 정말로 막연하고 관념적이군요. 그렇게 모호한 말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어요.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의 특별한 마음이란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어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똑같으니까요. 다음 순간 사장이 움직임을 멈추더니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장의 손가락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가늘어지다 이윽고 끊어졌다.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면서 입술을 움직였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장의 새하얀 눈썹이 한번 움찔거렸다. 당신은 조금 전에 책은 소모품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고요. 그래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린타로의 강력한 목소리가 커다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사장의 손에 있는 담배에서 담뱃재가 떨어졌다.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선 책이 모습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그건 곧 책이 살아남기를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책을 단순한 소모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말은 못하실 테니까요. 미묘한 핑계를 대는군요. 지금은 미묘한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책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책을 만들겠어요? 그런 일을 당장 그만두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신은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처럼요. 린타로의 목소리가 끊어진과 동시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실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하고 창밖에서는 가끔 생각난 것처럼 소리도 없이 책이 떨어졌다. 밑으로 떨어지는 책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장은 잠시 린타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창밖의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사장의 입에서 겨우 말이 새어나왔다.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논점을 바꾸어선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하죠. 책은 계속 야위어 가요. 사람들은 야위어 가는 책에 모이죠. 책 또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아무리 특별한 마음이 있어도 나스키 서점에 오는 손님이 계속 줄어든다는 게 가장 좋은 증거가 아닐까요?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람을 가르며 상쾌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당신 멋대로 말하지 말아요. 사장과 린타로는 동시에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린타로의 옆에 있던 사요가 봄바람처럼 상큼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스키 서점에 계속 손님이 줄어들다니 당신 멋대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곳에는 성격은 좀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아키바 선배라는 단골 손님도 있고 지금은 저도 손님 중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의 손님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요의 목소리는 한없이 시원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하지만 사장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내 반박했다. 그 정도 손님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장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서점은 자선 사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얼마를 벌면 만족하시겠어요? 얼마요? 생각지도 못한 린타로의 질문을 받고 사장은 눈을 크게 떴다. 할아버지께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돈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100만 엔이 있으면 200만 엔을 원하게 되고 1억이 있으면 2억을 원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돈 이야기는 그만두고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하자고. 저도 서점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을 버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린타로는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하나씩 퍼올리듯 입에 담았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태도도 아니고 타이르려는 말투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도 책을 소모품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책을 좋아해요. 하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사장은 그렇게 말하는 린타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에서 두 손을 깍지 채 눈부신 햇살이라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뭔가가 바뀌나요? 사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린타로가 대답했다. 당연히 바뀌죠. 책을 좋아한다고 말한 순간 좋아하지 않는 책은 만들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자 사장은 눈을 크게 뜨고 나서 입술 끝을 약간 움직였다. 그것이 쓴 웃음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새 창밖에서는 춤추며 떨어지는 책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함이 모든 것을 감쌌다. 그렇게 살면 고생을 많이 해야 되죠. 사장은 겨우 그렇게 말하더니 린타로를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았다. 린타로는 사장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책을 소모품이라 말하면서 거기 앉아 있는 것도 고생이 아닐까요? 그렇군요. 사장이 작게 중얼거린 순간 방문이 열리고 접수처 여성이 얼굴을 내밀었다. 이제 시간이 되셨습니다. 사장은 가볍게 한 손을 들어 여성을 물러가게 했다. 다시 침묵을 지키며 미동조차 하지 않던 사장은 이윽고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어 문을 가리켰다. 여성이 나간 중후한 문이 소리도 없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붉은 카펫이 나타났다. 그러는 사이에도 사장은 입을 열지 않았다. 린타로와 사요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사장의 책상을 뒤로 하고 걸음을 내디딘 순간 등 뒤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린타로는 뒤를 돌아 책상 앞에 앉은 사장을 쳐다보았다. 새하얀 눈썹 밑에서 빛나는 두 눈동자는 여전히 감정을 읽어내기 힘든 조용한 빛을 머금고 린타로를 바라보았다. 린타로는 한 박자 두고 나서 대답했다. 당신도요. 사장은 그런 대답을 예상치 못했는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입가에 미소를 담았다. 생각 밖으로 다정한 웃음이었다. 수고했어. 푸른 빛이 가득한 책장의 복도에서 귀에 익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앞에서 걸어가던 얼룩고양이가 어깨 너머로 린타로와 사요를 돌아보았다. 잘 해낸 것 같군. 잘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배웅해줬어. 그거면 충분해. 얼룩고양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소리 없이 발길을 내디뎠다. 푸르른빛,
양쪽 벽을 가득 메운 수많은 서적과 점점이 켜진 램프, 그런 신비한 광경은 어느새 눈에 익인 광경으로 바뀌었다. 린타로와 사요는 그런 풍경 속에서 얼룩고양이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짤막한 위로의 말을 건넨 뒤 얼룩고양이는 입을 다문 채 계속 걷기만 했다.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있었다. 린타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린타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걸로 끝이라고 했지? 그래. 얼룩고양이가 그렇게 말하며 걸음을 멈춘 순간 그곳은 어느새 나스키 서점 안이었다. 갈 때 그토록 길었던 게 거짓말인 것처럼 올 때는 너무도 가까웠다. 얼룩고양이는 두 사람을 서점 중간까지 안내하더니 그대로 살포시 몸을 뒤집은 다음 린타로와 사요의 발밑을 빠져나가 통로로 돌아갔다. 특별한 인사도 없었다. 린타로가 황급히 입을 열었다. 가는 거야? 그래, 가는 거야. 얼룩고양이는 린타로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많은 책을 해방시켰어. 정말 고마워. 푸르른 빛을 등진 채 고개를 숙이는 얼룩고양이 한 마리. 모든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에도 그 모습에서 한없는 진지함을 발견하고 린타로는 할 말이 없었다. 너는 세계의 미궁을 모두 내 힘으로 뛰어넘었어. 내 역할은 이걸로 끝이야. 사요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끝이라니, 이제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만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사요는 곤욕스러운 눈길로 린타로를 쳐다보았다. 우두커니 서 있던 린타로는 커다란 한숨과 함께 말을 토해냈다. 만약 이게 진짜 이별이라면 한마디만 할게. 무슨 말이든 상관없어. 욕을 해도 좋고 원망을 해도 좋아.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말해. 대단한 건 아니야. 고마워.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린타로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생각지도 못한 말에 사요는 물론 얼룩고양이도 몹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애들은 비아냥거림이야? 린타로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다. 말도 안 돼. 나도 조금은 알고 있어. 알고 있다니 뭘? 의아한 표정을 짓는 얼룩고양이를 향해 린타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책을 해방시키고 싶다면서 내 앞에 나타났지. 그러기 위해 내 힘을 빌리고 싶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달라. 얼룩고양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비치색 눈으로 린타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어. 엄마도 아빠도 없는데 할아버지까지 떠나다니. 모든 것에 분노가 치밀고 염증을 느낀 데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지. 넌 그런 때 불쑥 나타났어. 린타로는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해 머리를 긁적였다. 그때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웃는 얼굴로 서 있을 수 없을 거야. 너는 내게 힘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정말로 힘을 받은 건 나였어. 린타로는 얼룩고양이를 쳐다본 뒤 한번 숨을 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넌 서점에 틀어박혀 있던 나를 밖으로 끌어내줬어. 고마워. 얼룩고양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서점에 틀어박히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가 걱정한 건 내가 내 껍질 안에 틀어박혔던 거지. 내 껍질? 껍질을 깨트려. 얼룩고양이는 나지막하면서도 배의 밑바닥까지 닿을 듯한 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고독에 지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친구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신비한 말이었다. 결연한 말이기도 하면서 따뜻한 작별의 말이기도 했다. 린타로는 수많은 질문을 집어삼킨 채 조용히 얼룩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묘한 얼룩 고양이와 같이 있음으로써 우울한 시간은 밝은 시간으로 바뀌었다. 그것이 기묘한 얼룩 고양이가 안겨준 최대의 선물이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의문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의문이라고 해도 무엇부터 물어야 좋을지 모른다. 고마워. 이 말만 꼭 하고 싶었어. 좋은 마음가짐이야. 얼룩 고양이가 빙긋이 웃었다. 그리고 우아하게 고개를 숙인 뒤 가볍게 몸을 돌리더니 희미한 빛으로 가득한 책장의 통로로 뛰어들어 바람을 가르고 뛰어갔다. 그때까지 얼룩 고양이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린타로와 사연은 말없이 얼룩 고양이의 등을 바라볼 뿐이었다. 창백하고 부드러운 빛의 저편에서 얼룩 고양이가 녹아들어간 순간 두 사람의 눈앞에는 당연한 듯 낡은 서점의 나무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손님도 오지 않았는데 도어벨에서 맑은 소리가 한번 울려 퍼졌다.